심각한 대기오염에 강수량 급감까지 태국 전역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관광객마저 급감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의 기술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표했지만 기자회견 중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버렸던 한국의 기술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말에 태국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총리가 직접 인정한 이 발언의 배경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그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방콕 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번 태국 프로젝트는 특별했습니다. 에코 뉴타운 개발은 제 경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터였죠. 가방을 끌고 출구로 나오는데 태국 국가개발부에서 나온 수완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리사 해먼드 씨, 환영합니다. 바로 회의장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수완의 말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는 노트북을 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요한 결정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파트너십에 변화가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과 복잡한 전선줄, 그리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흐르는 사람들. 이 도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회의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고 환경부 장관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기존의 협력 기업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파트너들과 함께 갑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한국 기업들이 제외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열린 국제도시 설계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과 협업했던 경험도 있었고요. 한국은 감성적이고 느려요. 우리는 효율이 필요합니다. 장관의 말이 회의장을 꽉 채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죠. 한국 기업의 기술은 정확하고 안정적입니다. 특히 사람을 배려하는 설계라는 측면에서 뛰어난데 왜 제외하시는 건가요?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사 씨, 우리는 더 빠르고 저렴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때 그 말이 오래도록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성급함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옳은 결정일까? 도시는 단순한 건물과 도로의 집합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인데 말이에요.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태국 정부는 새로운 파트너들을 선택했고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일을 처리했어요. 저는 매일 현장을 방문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죠. 여기 이 구간은 보행자 안전라인이 생략된 것 같은데요. 저는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현장 감독관에게 물었습니다. 감독관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부 요소를 생략했습니다. 그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생략된 안전 요소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목격했거든요. 특히 서울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에서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세심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설계도를 더 자세히 검토했어요. 상수도 위치가 주거지와 겹쳐 있었고 배수 시스템 역시 미흡해 보였습니다. 제 우려를 쓴 보고서를 현지 국장에게 제출했죠. 리사 씨, 그런 사소한 것에 돈 쓰는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는 최대한 빨리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의 냉소적인 반응에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어요. 매일 현장을 방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었죠. 한국 기업들과 함께했던 프로젝트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효율이라는 말 대신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했어요. 빨리 완성하는 것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죠.
에코 뉴타운의 첫 번째 구역이 완성되어 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깔끔한 건물들, 넓은 도로, 현대적인 디자인.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그 아래에는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태국의 기후를 고려하지 않은 배수 시스템,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 그리고 무시된 안전 기준들. 저는 종종 서울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한 프로젝트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세심함과 철저함이 그리웠어요. 그들은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 사용자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었죠.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지만 프로젝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개장 2달 후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범구역에서 통합 제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아침 출근 시간, 갑자기 모든 신호등이 멈췄어요. 교통마비가 일어났고 이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침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전력 누수까지 발생했죠. 저는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경찰들은 수동으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매끄럽게 흘러가던 도시의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태국 엔지니어 팀장인 아누파색에 물었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얼굴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중앙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원인을 찾고 있어요. 시스템을 함께 들여다보니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백업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마비되는 구조였습니다. 백업은 없나요? 아누팟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백업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그것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시되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의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 시범구역은 큰 혼란에 빠졌고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어요. 태국 정부는 일시적인 기술적 오류라고 발표했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문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기업이 설계했던 유사한 시스템에서는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죠. 그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했었어요. 저는 그때 여의도에서 본 홍수 대응 시스템이 생각났습니다.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배수 시스템, 전력 공급이 끊겨도 도시의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과거 함께 일했던 한국 기술자 박정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메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그의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지만 내용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리사 씨,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제외된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른 계약으로 바쁩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그의 답변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어요. 이건 태국 정부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주 후 방콕을 뒤덮은 검은 구름은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번 우기가 예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것이라고 예보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에코 뉴타운의 배수 시스템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보대로 그날 밤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졌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호텔방에서 밖을 내다보니 도로 위로 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사 씨, 긴급 상황입니다. 시범지구 전체가 정전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호텔 로비에 내려서자마자 느껴진 긴장감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든 채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일부 도로는 이미 물에 잠겨 통행이 불가능했고 신호등은 작동을 멈춘 상태였어요. 택시 운전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 라디오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에코 뉴타운 일대 전력망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소식입니다.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배수구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현장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시범지구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일부 건물에서는 비상 발전기가 작동 중이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완전한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상가 건물 하나가 화재로 인해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지만 전력 공급 없이는 건물 내부의 소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서울 여의도의 홍수 대응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완벽한 배수 시스템과 비상 전력 공급 장치를 갖추고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어요. 그들은 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한국은 빗물 처리까지 계산하고 있었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세심함이었어요. 폭우는 계속되었고 저는 현장에서 밤을 새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상당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코 뉴타운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폭우 사태 이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더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국 기술자 박정현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이번에는 이메일이 아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현 씨, 저 리사입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혹시 여기 상황을 봐줄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리사 씨,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른 계약으로 바쁩니다. 그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으니까요. 단호하고 짧은 그의 대답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태국 정부의 선택이었고 이제 그 결과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방콕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우울함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한국 기술팀을 다시 초청할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리사 씨, 이미 투자한 금액이 있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문제점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효율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효율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아닌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서 온다는 것을요. 한국 기술자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노동자들은 밤새 일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력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여전했고 배수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현장 책임자인 뿌라윗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폭우가 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시스템 전체를 재검토해야 해요. 뿌라윗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무력감이 느껴졌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윗선에서는 당장의 문제 해결만 원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대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공식적인 경로로는 해결이 어렵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도움을 구해야겠다고 말이죠. 한국 기술자들과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최소한 자문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예전에 함께 일했던 모든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공식적인 요청이 아닌 개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부분 정중한 거절이었어요. 그들도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 했고 이미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박정현의 답장도 결국 도착했어요. 리사 씨,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회사의 결정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이미 다른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아쉬움과 함께 어떤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굴욕적인 자부심이 아닌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고요한 자신감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에코 뉴타운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첫 번째 폭우 사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시스템 오류가 계속 발생했어요. 주민들의 불만은 늘어갔고 일부는 이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기술팀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단지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할 뿐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방문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결정권자가 아니었고 단지 자문 역할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어요.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에코 뉴타운의 일부 건물에서는 균열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초기 설계에서 내진 설계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진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는 뿌라윗에게 물었어요.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인 수준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태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그 말을 들으니 또다시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서울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물에 높은 수준의 내진 설계를 적용했었죠. 그들은 만약이라는 가능성까지 고려했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전입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한 엔지니어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그저 과잉 대응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이 진정한 기술의 책임감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뉴스를 확인했어요. 에코 뉴타운의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국의 실패한 스마트시티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실패를 넘어 태국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국 뉴스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앵커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한국 기술 복귀 추진. 협력 요청 검토 중.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태국 정부가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인가. 기대감이 생겼지만 곧 한국 측의 공식 반응이 보도됐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일정이 이미 꽉 찼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정중했고 냉정했습니다. 거절의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단지 사실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는 그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코 뉴타운은 개장 2주 만에 교통마비, 정전, 급수 단절로 뉴스에 도배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방문하며 상황을 기록했어요.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었고 일부는 이미 떠났습니다. 상가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한때 희망찬 미래를 약속했던 에코 뉴타운은 이제 실패한 실험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진화에 급급했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도 참석하게 되었어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표정은 처음 만났을 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리사 씨? 장관이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기준과 시스템 안정성이 무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이 흘렀고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기술진을 다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말을 이으려는 찰나 문이 열리고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한국 측의 공식 반응이 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비서에게 향했어요. 그는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일정이 이미 꽉 찼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고
다른 참석자들도 충격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들의 침묵은 정중했고 냉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에코 뉴타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무너진 꿈의 도시. 그리고 이제는 그 꿈을 되살릴 기회마저 놓친 상황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박정현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현 상황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기술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리사 씨. 우리는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닌 단지 사실을 말하는 담담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고 놀랐어요. 에코 뉴타운 개장 임시 중단. 안전성 재검토 필요. 결국 태국 정부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문제를 숨길 수 없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손상된 후였습니다. 신뢰, 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었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에코 뉴타운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개장 중단이라는 빨간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패배의 깃발처럼 보였어요.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후 저는 본사의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프로젝트 결과 보고가 아닌 제가 이곳에서 배운 교훈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시작하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숨결을 다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렸고 대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요청한다고 해서 그 기술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회의에서 느꼈던 불안감, 현장에서 목격한 문제점들, 그리고 결국 무너져 내린 도시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교훈으로 이어졌어요. 진정한 기술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보고서에는 에코 뉴타운의 실패 원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을 강조했어요. 그들의 기술은 단순히 효율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도시가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시스템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개인적인 소감을 덧붙였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기술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외관이나 빠른 속도가 아닌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접근 방식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깊은 철학과 책임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서 우리는 그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방콕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짐을 정리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 도시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박정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그 이면의 철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떠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진정한 기술은 소리 높여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뿐이죠. 비행기를 타고 방콕을 떠나며 저는 창밖으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멀리 에코 뉴타운이 보였고 개장 중단이라는 빨간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면당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조용히 떠난 한국이 가장 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제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요.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진정한 발전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대학에서 한글과 관련된 극비 연구 자료가 발견되면서 일본 학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특히 이 비밀 프로젝트에 일본 정부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드러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일본 학회 측에서는 이는 단순한 학문적 은폐가 아닌 역사적 진실의 왜곡이라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카하시 유키입니다. 22살이고 도쿄대학교 언어정보학과 4학년이죠. 도쿄 태생인 저는 꽤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국립언어연구소 소장을 지내셨고 아버지는 일본 외무성의 고위 관료님이시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일본의 우수성, 특히 일본어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대해 배우며 자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일본어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과학적인 체계를 갖춘 문자라는 확신이 있었죠. 대학에 들어와서도 이런 생각은 변함없었습니다. 언어정보학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언어를 접하게 됐지만 그럴수록 일본어의 독특한 구조와 표현력에 감탄하곤 했어요. 물론 영어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인 도구니까요. 하지만 내심 일본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언어라고 여겼습니다. 다양한 경어, 체계와 미묘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는 풍부한 어휘력, 그리고 한자와 가나를 혼용하는 독특한 표기 방식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죠. 동아시아의 다른 언어들, 솔직히 깊이 연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자 문화권이니 대체로 비슷하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죠. 특히 한글에 대해서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단순화된 문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연구 대상은 아니라고 여겼달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도쿄대 연구소에서 졸업 논문을 위한 자료를 찾고 있었죠.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 최적화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려고 했으니까요. 연구실 한쪽 구석에 쌓여있던 자료들 중 디지털 언어 최적화 연구라는 제목의 오래된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어요. 어쩌면 제 논문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펼쳐보았습니다. 보고서를 읽기 시작하자마자 흥미로운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디지털 환경에서 각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일본어보다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입력 속도, 메모리 사용량, 인식률 등 모든 지표에서 한글이 우위를 보인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결론인지 처음에는 잘못 읽었나 싶어 다시 확인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보고서가 일본 정부 지원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점이었죠. 그런데 왜 이런 연구 결과를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본 연구 결과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관리함. 설마 일본어보다 뛰어난 문자가 있을 리 없어.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져 급히 보고서를 덮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정말 한글이 일본어보다 효율적일까?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려 했을까? 이 의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탐구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나온 후 머릿속은 온통 그 보고서의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글이 일본어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로 진실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연구실 컴퓨터로 간단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디지털 입력 속도, 음성 인식률, 정보 손실률 등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준비했죠. 일본어와 한글 모두 비슷한 길이의 문장을 선택했고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 학과에는 한국인 유학생 김민수 씨가 있어서 도움을 청할 수 있었어요. 김 씨, 혹시 간단한 실험에 참여해 줄 수 있을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그다지 친하게 지내지 않았거든요.
그저 같은 과 학생이라는 정도의 관계였죠. 물론이죠. 어떤 실험인가요? 김민수 씨는 생각보다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실험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신기하게도 김민수 씨는 전혀 놀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재미있겠네요 라며 웃어 보였죠. 실험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김민수 씨는 한글로 같은 내용의 문장을 입력하고 음성인식 테스트도 진행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입력이 일본어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빨랐어요. 음성 인식률에서도 한글이 월등히 앞섰고 데이터 손실률도 훨씬 낮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일본어보다 뛰어날 수 있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김민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유키 씨,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발음 기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김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한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궁금해서 도서관에서 관련 연구 자료를 더 찾아보았죠.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다룬 논문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일본어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연구만 가득했습니다. 의아함을 느낀 저는 국제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시도했어요. 놀랍게도 해외에서는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꽤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컴퓨터 언어학 분야에서는 한글을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일본에서는 이런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마치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국립언어연구소 소장을 지내셨던 할아버지라면 뭔가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의 서재를 그대로 보존하고 계셨죠. 평소에도 자주 찾아뵙긴 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유키야, 오랜만이구나. 대학 생활은 어떠니?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혹시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졸업 논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내가 그 자료들을 볼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단다. 서재는 늘 그대로 있으니 필요한 걸 찾아보렴. 할아버지의 서재는 언제나 그랬듯이 책과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가운데 놓인 오래된 원목 책상, 그리고 언제나 할아버지가 앉으시던 가죽 안락 의자까지. 이곳에서 할아버지는 수많은 연구를 진행하셨고 일본 언어학계에 큰 족적을 남기셨죠. 서재 한쪽 구석에 있는 철제 캐비닛에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캐비닛 앞에 서자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러 파일과 문서들 사이에서 일본 정부 특별 연구 프로젝트 마이너스 디지털 시대 문자체계 효율성 연구라는 제목의 폴더를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제가 찾던 자료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폴더를 펼치자 1980년대 말에 진행된 비밀 프로젝트에 관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책임 연구원으로 참여하셨더군요. 문서를 하나씩 읽어내려가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로 판단됨.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컴퓨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입력 속도는 일본어 대비 평균 2.5배 빠름. 음성 인식 정확도 또한 65%대 83%로 한글이 우세함.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그런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서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국가적 자존심과 문화적 위상을 고려하여 최고 기밀로 분류함. 일본어가 다른 언어보다 열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즉시 폐기할 것. 할아버지의 개인 메모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나 국익을 위해 침묵을 지키라는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 후대에 이 연구가 재평가되기를 바란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은폐했다니.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은폐였던 겁니다.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나온 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한국의 언어학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김민수 씨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박민서 교수와 이메일을 주고받게 되었죠. 박민서 교수님께 저는 도쿄대학교 언어정보학과 학생 타카하시 유키입니다. 한글과 일본어의 디지털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답장이 왔습니다. 박 교수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연구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화상통화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는 제안도 해주셨고요. 다음 날 저녁 연구실에서 박 교수님과 화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친절한 미소로 인사하는 중년의 학자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타카하시 씨. 반갑습니다.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쁘네요. 교수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은폐했다는 것을요. 박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실 언어학계에서는 일부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었죠. 이어서 박 교수님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디지털 시대에서의 강점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만든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의 조합이죠. 이런 체계적인 구조가 디지털 환경에서 큰 강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숨기려 했을까요? 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문화적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문화적, 기술적 우위를 지키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화를 마친 후에도 박 교수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진정한 발전은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제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리시타 교수님은 언어정보학과의 권위자로 제 졸업 논문 지도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유키군, 그건 아주 오래된 연구야. 요즘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내 논문은 일본어의 AI 적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거야. 교수님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주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진실을 알아버린 저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진실과 정의의 문제였으니까요. 교수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실에서 혼자 밤늦게까지 남아 한글과 일본어의 디지털 효율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계속했어요. 김민수 씨와도 더 자주 만나 한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유키 씨,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체계예요. 모든 글자가 논리적 규칙에 따라 조합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처리하기 쉽죠. 김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혼용하는 일본어와 달리 한글은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어느 날 저는 제 연구 결과를 정리해 소규모 학생 세미나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 한글과 일본어의 비교 연구라는 제목으로요. 발표 전날 갑자기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타카하시 씨, 내일 세미나가 기술적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추후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주제의 발표는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 발표를 막은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연구실로 향하는 길에 모리시타 교수님을 마주쳤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유키 군, 잠깐 내 연구실로 와보겠나?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학과장님도 계셨습니다. 두 분 다 무거운 표정이었죠. 유키 군, 내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우려가 있어. 모리시타 교수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한글과 일본어를 비교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민감한 주제야. 특히 한글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국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어.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저 객관적인 사실을 연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 될 수 있죠? 학과장님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카하시 군, 학문적 탐구 정신은 이해해. 하지만 때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도 있네. 이런 연구가 계속되면 내 장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놀랍게도 이건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학계에서의 경력을 염려하라는 경고였죠.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무성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라면 뭔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 때문에 학과에서 압력을 받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키야, 그 연구는 당장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일본어보다 뛰어난 문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일본 문화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아버지마저도. 저는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고한 결심이 섰어요. 아버지, 저는 계속 연구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빌딩들의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이었죠. 압력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내에서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이 주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 한국과 해외의 연구자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민수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유키 씨, 우리가 익명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익명이라 하더라도 결국 제가 발표한 것임이 드러날 테고 그렇게 되면 학계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김민수 씨의 눈빛에서 진정한 연구자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결국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김민수 씨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더군요. 서울대학교의 박민서 교수님과 연결해 국제적인 연구그룹을 형성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미국과 유럽의 언어학자들과도 연결되어 있어 더 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디지털 언어학 연구회라는 이름의 온라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의 연구자들이 참여했어요. 모두 가명을 사용했지만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진지한 연구를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논문의 제목은 디지털 시대의 최적 문자 한글과 일본어 비교 연구였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두 문자 체계의 디지털 효율성을 비교했어요. 입력 속도, 음성 인식 정확도, 메모리 사용량, 처리 속도 등 다양한 지표를 측정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한글이 일본어보다 우수했어요. 특히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 측면에서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논문은 국제 디지털 언어학 저널에 익명으로 제출되었고 놀랍게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게재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온라인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매주 화상 회의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실험 방법을 논의했어요. 박민서 교수님은 특히 한글의 인공지능 적용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는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과 닮았어요. 기본 요소들이 논리적으로 조합되는 방식이 디지털 처리에 이상적이죠.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민수 씨와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학문적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과 사무실에서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카하시 씨, 학과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해 주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학과장님 방을 찾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무거운 분위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학과장님 옆에는 모리시타 교수님과 처음 보는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군 소개하지. 이분은 문부과학성의 하야시 국장이야. 학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야시 국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타카하시 군, 자네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디지털 시대의 최적 문자라는 제목의 연구말일세.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으로 발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참여한 연구입니다. 자네는 일본의 미래 지식인으로서 국익을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네. 이런 연구는 일본의 문화적 위상을 해칠 수 있어. 하야시 국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이건 객관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야시 국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타카하시 군, 분명히 말하겠네. 이 연구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발표된 논문도 철회하길 바라네. 그렇지 않으면 자네의 장학금과 향후 학계 경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겪었을 압박과 고뇌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침묵을 선택하셨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가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지식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을 나오는 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과 동시에 앞으로 닥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었죠. 학과장실을 나온 후 저는 캠퍼스 벤치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야시 국장의 협박은 심각했고 이제 제 학문적 미래는 불확실해졌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기로 결정한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김민수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키 씨,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 질문에 저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의 연구를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해보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한글과 일본어의 비교를 넘어서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에서 한글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김민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미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AI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대 연구팀과 연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서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 연구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언어 AI 연구자들, 그리고 우리 같은 팀이 모여 대규모 공동 연구를 계획했어요. 프로젝트명은 디지털 언어 혁신 한글 기반 AI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연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타났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는 기계 학습에 이상적이었고 특히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논문을 준비했어요. 한글 기반 언어 AI의 혁신적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논문은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글로벌 IT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연구에 주목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의 몇몇 IT 기업들도 조용히 접촉해왔어요. 타카하시 씨, 귀하의 연구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비공개로 미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유명 AI 스타트업 CEO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만나보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그 CEO를 만났을 때 그의 진지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타카하시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미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이제는 기술 발전을 위해 이런 관념을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회사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활용한 AI 개발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 CEO의 제안을 바로 수락하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서 교수님께 이 상황을 알렸더니 그는 깊은 통찰력으로 조언해 주셨어요. 유키 씨,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입니다. 아무리 억누르려 해도 가치 있는 것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국가 간 경쟁이 아닌 인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제 제 연구의 목표는 더 분명해졌어요. 단순히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활용해 더 나은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가 조금씩 일본 내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몇 기술 블로그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주요 IT 매체들도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AI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배우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연구 결과가 점점 더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쿄대학의 몇몇 진보적인 교수들이 저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졌어요. 특히 컴퓨터 과학과와 언어학과 학생들은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가족 내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께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바쁘셔서 잘 오지 않으시는 분이었기에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했어요. 유키야, 앉아볼까? 아버지께서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연구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건 내 편견 때문이었어.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외무성 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단다. 디지털 외교와 국제협력에서 언어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거든. 내 연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버지의 변화된 시각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결국은 국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연구는 계속되었고 세 번째 논문 한글 일본어 하이브리드 AI 시스템의 가능성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일본어 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두 문자 체계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디지털 언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이 논문은 일본 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일본 IT 업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소프트뱅크와 라쿠텐 같은 대기업들도 이 연구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때 금기시되던 주제가 이제는 일본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총장실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타카하시 씨, 내일 오후 3시에 총장님을 뵙도록 해주세요. 무슨 일인지 몰라 걱정되었지만 약속된 시간에 총장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총장님과 함께 문부과학성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야시 국장도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군, 총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네의 연구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네.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 하야시 국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전의 적대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비즈니스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타카하시 군, 문부과학성에서는 디지털 언어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네.
자네와 자네의 연구팀이 중심이 되어 주었으면 하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 연구를 중단하라고 압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공식 프로젝트로 인정하겠다니요.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연구로 진행될 예정이야. 두 나라의 문자 체계를 함께 연구하여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언어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지. 총장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진실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께서 30년 전에 시작하셨던 연구가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던 날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언론인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 연구진을 대표해 참석한 박민서 교수님과 함께 단상에 섰어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어느 한 나라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의 장점을 조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혁신과 AI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 간 경쟁을 넘어 인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민서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유키 씨, 당신의 용기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셨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도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합니다. 일본어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다라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언어와 문화에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발전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제는 인정해야 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도구야. 이 말은 더 이상 제 마음속 속삭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